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오성일입니다. 저는 오늘 시신경 척수염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로 2019년에 승인된 약이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2019년에 동시에 이 세 가지 약이 승인이 됐습니다. 사트랄리르주맙이라는 약, 그리고 에콜리주맙이라는 약, 그리고 이네빌리주맙이라는 약이 있고, 세 가지는 각각 상품명으로 엔스프링, 솔리디스, 업리지나라는 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허가가 돼 있어요. 이 허가와 그리고 급여 승인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허가는 국내에서 이제는 쓸 수 있다는 약인데, 그 쓸 수 있다는 약이 이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라고 하면은 우리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10% 적용되는 그런 금액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상당히 비용이 싸질 수 있는데 비급여가 되면 사실 에클루즈맙도 보시면은 4월 달에 뭐 지금 어제를 날짜로 승인이 돼 있는데 그 전이라고 하면은 비급여를 썼으면 1년에 2억, 3억에 해당되는 비용일 정도로 사실 보통은 쓸 수 없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 승인이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이네빌리주맙은 아직 비급여 단계라서 아마 뭐 국내에 있는 환자분들이 쓰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이 세 가지 약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제일 먼저 급여 승인된 게 이게 보시면은 사트랄리주맙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사트랄리주맙은 이게 인터루킨 6, 인터루킨 6 기량제에 작용을 하는 거고 예전에는 토실리즈마비로 쓰인 경우도 있을 건데요. 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에클루즈마비라고 하는 보체 C5에 해당되는 보체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비세포 억제 아까 우리 이투시마브 쓰이긴 했었죠. 그 비슷한 기전으로 이네빌리주마비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각각 기전이 다르게 되는데 다행히 기전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에클리주맙과 사트라리주맙 이 두 가지만 승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약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보시면은 사트라리주맙 같은 경우와 에클리주맙이 사실 이네빌리주맙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덜 하긴 할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트라리주맙은 피하 주사, 우리가 인슐린처럼 그렇게 맞는 주사고 에클리주맙은 정맥 주사이기 때문에 병원을 와야 되는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편리성이 있고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편리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에클리주맙은 2주에 한 번씩 안타깝게도 병원에서 맞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도 당연히 뭐 좀 더 짧고 그리고 에클리주맙은 좀 더 길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 주기를 따졌을 때는 보시면은 엔스프린 사트라리주맙 같은 경우는 1주 간격으로 맞다가 그 다음부터는 2주 간격으로 맞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1년에 만약에 계속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1년에 12회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클리주맙 같은 경우는 처음에 2주 간격 맞고 그 다음에 총 하게 되면은 1년에 24회를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네빌리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를 우리가 6개월마다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간격의 좀 차이 그리고 이 주사 맞는 방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허가는 사실 셋 다 허가가 됐는데 급여가 요거는 변경을 못했네요. 이 에클리즈맙과 이렇게 둘 다 급여 허가됐고 급여에 대한 비용은 사실 에클리즈맙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돼 있는데 그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돼 있는 것들이 했을 때는 소득이 낮은 분들은 훨씬 더 적게 아무리 약값이 비싸지만 훨씬 더 5분이 해당되는 분들은 167만 원 그리고 10분이 비교적 소득이 제일 높으신 분들도 1,000만 원 이하 매우 적은 금액만 부담하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트라니주맙 같은 경우는 경구 면역 억제제를 같이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에클리주맙도 역시 경구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임상시험 때 같이 쓰였던 임상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클리주맙 같은 경우는 수막구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투라리즘악 같은 경우는 뭐 기회감염 그리고 두통 그리고 주사 관련 반응이 좀 제일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발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임상시험 우리가 2상, 3상의 임상시험을 봤을 때 연구이고 보통은 항체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사쿠라스카이, 사쿠라스타라는 연구에서 55%, 62%의 재발 위험도의 감소가 있었고 우리가 에클리즈악 같은 경우는 94% 항체 양성 환자들 대상으로 94% 그리고 이네빌리즈막 같은 경우는 13% 정도의 재발 위험도를 감소를 보였었고 재발이 없던 환자의 비율을 따졌을 때 1년과 2년을 했을 때 대략 보면은 사트라리즘 같은 경우에는 76에서 89% 그리고 뭐 2년 정도에서는 70, 78% 정도 그리고 에클리즈막 같은 경우는 89, 85% 정도로 상당히 좀 재발 없던 환자의 비율이 상당히 좀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여 승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리툭시맘이 현재까지는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 약을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품목을 쓸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뭐 제한점이 좀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 보시면은 성인을만 쓸 수 있고요, 일단. 그리고 항체 양성 환자들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리툭시맘 같은 경우에는 항체 음성인 환자도 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약들은 둘 다 항체 양성인 환자들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재발 기준이 사트랄리즈막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 12월에 승인됐는데 2년간 두 번의 재발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1년 이내에 한 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전에 두 번이 재발됐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롭고요. 에클리즈밥은 지금 직전에 승인이 됐는데 좀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돼요. 1년간 적어도 두 번의 재발이 있거나 아니면은 2년간 세 번의 재발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적어도 일단은 1년에 한 번은 포함이 돼야 되는 정도로 좀 더 까다롭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클리즈밥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재발이 꼭 한 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0.1 기하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EDSS, 뭔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보행을 할 때. 그러니까 EDSS 6점 정도의 재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재발이 있어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재발 기준이 좀 엄격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툭시맙을 사용할 때도 리툭시맙의 급여 기준에 맞게 3개월 이상 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리투치막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앞에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사실 리투치막의 급여 기준이라 하면은 시신경 척수염 환자들 중에서 아자시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썼던 사람들 중에 부작용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또는 재발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앞에 약들을 쓰지 않았던 환자들이나 또는 급여 기준에 맞지 않게 썼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 재발 기준에 맞게 쓰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또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또 못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EDSS 맨날 쓰는데요. 6.5, 7.2인 사람들만 쓰이고 더 심한 사람들은 쓰일 수 없다는 어,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3월 달까지는 사트랄리주맙 하나만 고민을 했다고 하면은 4월 달부터는 이 두 가지 중에 약을 하나를 뭘 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트랄리주맙을 먼저 썼던 사람들 중에서는 만약에 3개월 이상 투여를 하고 증상이 재발하거나 부작용으로 지속할 수 없는 사람, 사트랄리주맙을 더 이상 쓰는 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에클리주맙은 지금 현재 승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기준은 다시 마련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트랄리즈맘에서 이쪽 에클리즈맘으로 넘어가는 형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잘 쓰다가도 어느 시점 돼서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는 걸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은 6개월 간격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없는 사람들 또는 뭐 너무 심한 사람들 대상으로는 사실 못 쓰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뭐 계속 썼는데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위험성이 크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EDSS 8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아까 6점도 나오고 6.5도 나오고 7.0, 7 그리고 8 나왔는데요. 우리가 8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팔의 기능은 있어서 혼자서 식사 및 화장실 처리는 가능하나 대부분 침상 생활만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거의 누워있고 팔만 조금 움직이는 분들, 그런 정도 있는 분들은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사실 많이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팔이나 또는 눈이 불편함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계속 약을 유지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보험 급여 기준이 이렇게 좀 제한이 됐다는 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거는 계속 써보면서 아마 다시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큘레지막 같은 경우는 아까 기회 감염 중에서 수막 구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자들 이것을 쓰기로 결정한 환자분들은 저희가 백신을 맞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같이 쓰는 형태로 쓰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예전에는 사실 약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약들을 쓰느라고 좀 새로운 치료 또는 더 강한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좀 좀 더 좋은 치료 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를 더 늦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하는 게 결국에는 이 뇌기능의 보존이라는 입장에서 좀 어, 뇌 손상 또는 어떤 후유증을 좀 막는다는 입장에서 실신경 척수염에서도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좀 더 빨리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모든 병원에서 치료제가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치료제를 필요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약을 신청을 하고 그 약을 도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의료진들이 그 약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언제든지 빨리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은 치료 그리고 또 최신의 치료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핵심 증상이 있습니다. 보통 시신경염과 척수염 그리고 메나리 구역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머지 급성 뇌관 증후군이나 사이내 병변 그리고 대뇌 병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항체 검사, 항와코포린 4 항체, 모그 항체 그리고 MRI 검사 그리고 초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뇌척색 검사를 통해서 같이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치료는 급성기 치료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혈장교환술과 면역글로불린을 효과가 없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자시프린 같은 경우는 미코페놀레이트와 같이 초반에 많이 쓰이는데 혹시 재발이 되거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리툭시맙을 같이 쓰고 있고요. 사트랄리주맙과 에클레주맙을 그 다음 단계를 지금 최신에 승인된 약이기 때문에 써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급성기에 재발을 하면은 이렇게 척수염이나 눈으로 재발을 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진단명이 명확한 분들은 좀 더 빨리 하게 돼요. 만약에 항체 음성인 시신경 척수염이나 또는 모가드 이런 또는 다발성 경화증이 환자분들은 증상이 좀 더 특징적이면 응급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외래로 오시면 거의 바로 주사를 쓰게 되고 주사를 쓰는데 이게 좀 심하다. 증상이 좀 심하다 싶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혈장교환술이나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응이 좋다고 싶으면은 장기 재발 예방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줄여가면서 아자시프린이나 그리고 또는 미코페놀레이트를 하게 되는데 국내 보험 사정상 이게 사실 아자시프린 다음에 사실 셀셉트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규정이 좀 바뀌어서 간혹 가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아자시프린과 미코페놀레이트 둘 중에 하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원칙적으로 보험 급여로는 이런 단계가 아자시프린 다음에 미코페놀레이트로 돼 있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싶으면은 리투시맙을 쓰게 되고요. 리투시맙도 역시 안 된다. 그 재발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 된다 싶을 때는 현재로서는 사트랄리주맙과 에콜리주맙을 쓰게 되고 이네빌리주맙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은 거의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사트랄리즈마블을 썼다가 만약에 혹시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심하다 싶으면은 에클리즈마블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